이봐,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야. 이혼 서류는 처리했어. 이 집과 모든 내용물, 그리고 고급 승용차는 전부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내 여자친구와 재혼할 거다. 심하게 앓고 있는 나를 향해 남편이 소리치며 이혼을 통보하고 나를 쫓아냈.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는 크게 착각했. 며칠 후 울면서 내게 전화할 사람은 바로 그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서연은 차갑게 느껴지는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온몸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집에서 흔히 사용하던 얇은 잠옷은 관자놀이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목은 마르고 아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틀 동안 누워 있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남편 민준에게 해열제와 항생제를 사오라고 부탁했. 하지만 이미 밤이 되었는데도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큰 집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거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마치 그녀의 남은 인내심을 세는 듯했. 서연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물잔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 컵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고 남은 물이 쏟아졌다. 서연은 단지 절망감을 견디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변한 것은 지난 1년 동안이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이후로 그의 태도는 거만해졌다. 그는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서연을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다. 정점은 3개월 전, 서연이 자주 기침을 하고 쉽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을 때 민준은 한 번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연을 병약한 여자라고 불렀다. 그는 서연이 함께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좁은 전세방에서 살던 시절부터 그를 동행했던 아내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 끼익 자동차 소리가 앞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들렸다. 서연은 조금 안심했다. 마침내 민준이 돌아왔다. 분명 약을 가져왔을 것이다. 서연은 아픈 등을 침대 머리맡에 기대며 누운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녀는 민준이 방문을 열고 약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무겁고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걱정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화가 난 사람의 발소리였. 침실문이 거칠게 열리자 민준의 꼿꼿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약국 비닐봉투가 없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두꺼운 갈색 서류철이었다.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다. 내 약은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씨, 몸에 열이 나요. 민준은 웃었다. 그 웃음은 매우 부조화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약이라. 나는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져왔어.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약이야. 내 삶을 치료해 줄 약. 그가 말했다. 민준은 가까이 다가와 서연의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 위에 갈색 서류철을 던졌다. 서연은 당황하여 서류철을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씨? 궁금해 죽지 않으려면 그냥 열어봐. 민준이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은 서류철을 잡았다. 떨리는 손가락이 봉투의 봉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몇 장의 종이를 꺼냈. 가장 윗줄에 그녀는 이혼 소송 청구서라는 글자를 읽었다.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숨이 막혔다. 그녀가 느끼던 열기는 뼈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으로 대체된 듯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남편의 눈에서 아주 작은 망설임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오직 만족감뿐이었다. 이혼. 서연이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왜요? 놀랐나? 민주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았지만 서연이 역겨운 듯 거리를 두었다. 이봐,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야. 내가 너처럼 쓸모없는 여자를 돌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모든 걸 처리했어. 이혼 서류를 처리했어. 민주는 다시 일어섰고 마치 연설을 하듯이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지긋지긋해. 매일 네가 기침하는 걸 보는 것도, 매일 네가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걸 보는 것도. 너는 짐이야. 내 삶의 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연이 말하려 했지만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내 잘못? 내 잘못은 네가 가난하다는 거야. 넌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민주는 그 호화로운 방 주위를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봐. 이 집, 이 모든 비싼 가구, 차고에 있는 고급 승용차, 전부 다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 나야.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뒤에는 민준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침묵이 패배의 신호라고 생각했. 내 말 듣고 있어. 넌 단 한 푼도 못 얻을 거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넌 이 집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민주는 서연의 남은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했다. 이 일이 끝나면 그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내 여자친구 다혜와 재혼할 거야.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예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남자로서의 내 위치를 이해한다는 거야. 너와는 다르게.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내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잔인하게 덧붙였다. 해 뜨기 전까지 시간을 줄게.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나가. 내 병약한 몸에 걸친 옷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민주는 이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서류는 이미 들어갔어. 과정은 빠를 거야. 그러고 나서 민주는 몸을 돌려 와이셔츠를 정리했다. 나는 오늘 밤 다혜 오피스텔에서 잘 거야. 너와 한 지붕 아래에 있고 싶지 않아. 내일 아침 네가 떠났는지 확인하도록 사람을 시킬 거야. 서연은 소리치고 싶었다.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녀의 힘은 모두 소진되었다. 그녀는 문 뒤로 사라지는 남편의 등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침실 문이 세게 닫혔다. 이어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민준의 차 소리가 굉음을 내며 집 앞마당을 떠났다. 서연은 혼자였다. 심한 병에 걸린 채 이혼당하고 쫓겨났다. 그녀는 실컷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 고통은 온몸을 태우는 고열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녀는 산산조각한 결혼 생활과 그 잔인한 배신에 대해 울었다. 15분 동안 울고 난 후 서연은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차갑고 단단하며 계산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이 이제 굳어졌다. 그녀는 베개 밑을 더듬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사용하던 베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거기에 두었던 추가 베개였다. 그녀의 손이 단단하고 얇은 물체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전화보다 훨씬 더 정교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 휴대폰은 그녀의 유일한 비밀이었다. 민준이 존재조차 몰랐던 물건. 그 휴대폰에는 패턴 잠금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문 스캐너로 열렸다. 화면이 켜지고 빈 배경화면이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앱은 없고 오직 암호화된 비즈니스 앱만 있었다. 서연은 박선자 이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한 연락처를 열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솟아오르기 시작한 분노 때문이었다. 전화는 한 번의 벨소리만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서연 사모님. 이 시간에 전화 주셨네요. 괜찮으신가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했다. 박선자 이사님. 그녀는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매우 차갑게 들렸다. 긴급 계획, 활성화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박선자 이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쫓겨났어요. 서연이 말했다. 민준이 저를 이혼했어요. 그는 제가 쓸모없고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라고 생각해요. 어머나, 민준 씨가 정말 무례하군요. 박선자 이사님이 쉿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사님, 제 상태가 나빠요. 열이 너무 높아요. 의료 이송이 필요해요. 일반 병원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와서 저를 데려가세요. 메디카 종합병원에 개인 의료팀을 데려오세요. 4일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진행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VVIP 의료팀이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이불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은 힘으로 그 종이를 구겨쥐었다. 버텨야죠, 이사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몸은 여전히 열 때문에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이제 방의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민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내를 쫓아냈다. 그는 자신이 월 순수익 20억 원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 서연 홀딩스의 소유주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연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갑자기 돌아올까 두려웠다. 의료팀이 늦을까 두려웠다. 그녀의 몸은 다시 오한과 불타는 듯한 열기를 오갔다. 정확히 25분 후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박선자 이사님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네요. 팀이 진입 중입니다.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준이 문을 잠그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거의 죽어가는 아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오만했다. 남은 힘으로 서연은 이불을 걷어냈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카펫 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머리가 심하게 돌았다. 그녀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침대 기둥을 잡았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 뒤에 걸려있던 긴 겉옷을 잡았다. 그녀는 그것을 입었다. 그녀는 품위가 없는 상태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존엄성을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잠시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2명의 어두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눈에 띄는 흰 간호사 제복이 아니었다. 그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그들 뒤에는 박선자 이사님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여성, 단호하지만 온화한 얼굴에 정장 블레이저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서연의 상태를 보며 깊은 걱정을 드러냈다. 서연 사모님, 박선자 이사님이 속삭였다. 준비됐어요. 이사님. 서연이 약하게 대답했다. 서연 사모님을 이동식 들것에 눕히세요. 박선자 이사님이 의료팀에게 명령했다. 의료팀은 즉시 접이식 들것을 펼쳤다.
그들은 서연을 매우 조심스럽게 눕히는 것을 도왔다. 사모님, 이동 중에 더 편안하실 수 있도록 임시 해열제를 주사하겠습니다. 의료팀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팔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고 곧 차가운 감각이 퍼져나갔. 그들이 그녀를 들어 올릴 때 서연은 마지막으로 침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직접 꾸몄던 방, 민준의 태도 변화를 말없이 증언했던 방, 그들은 그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갔다. 서연의 시선은 벽에 걸린 커다란 결혼사진에 고정되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와 민준의 사진, 그녀가 알던 과거의 민준. 부드럽고 다정했던 민준. 이제 그 사진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남겨두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서연이 속삭였다. 물론이죠, 사모님.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앞마당에는 눈에 띄는 구급차가 없었다. 주차되어 있던 것은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였는데 마치 대통령 경호 차량처럼 보였다. 옆문이 열리자 내부가 완벽하게 갖춰진 VVIP 응급 의료 공간임이 드러났다. 한편 시내 중심부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민준이 실컷 웃고 있었다. 그는 다혜를 위해 높은 잔에 탄산음료를 따랐다. 얇은 잠옷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 그럼 내일 우리가 그 큰 집의 공식적인 주인이 되는 건가, 여보? 다혜가 애교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그녀를 쫓아냈어. 그 병약한 여자는 감히 대항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아무것도 없거든. 내일 사람을 시켜서 모든 자물쇠를 교체할 거고 모레부터 침실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이 다혜를 안으며 말했. 너무 기대돼. 드디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구나. 다혜가 환호했다. 민준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가 외쳤다. 그의 오래된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 병약한 여자에게서 오는 전화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 밤을 가르며 부드럽게 달리는 의료 차량 안에서 서연의 상태는 처리되기 시작했다. 차량 안에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즉시 링거를 연결했다. 체온이 42도입니다. 꽤 심각한 감염이지만 이미 조치 중입니다. 집중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박선자 이사님은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관찰했다. 사모님, 강해지셔야 합니다. 메디카 종합병원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해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며 어지럼증을 줄여주었다. 그녀의 생각은 과거로 흘러갔다. 이 모든 비밀의 시작인 5년 전으로. 민주는 첫 직장에서 해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침울해 있었다. 당시 평범한 주부였던 서연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민주는 돈 문제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체면을 이유로 서연이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내 할 일은 집에 있는 거야. 돈은 내가 벌게. 그는 실업자였음에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약학학위를 몰래 가지고 있던 서연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그녀는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다. 요리가 아니라 유기농 허브 재료로 스킨케어 포뮬라를 제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고대 레시피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고품질의 원료를 사기 위해 개인 저축을 모두 사용했다. 몇 달간의 시도 끝에 그녀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얼굴 세럼과 미백 크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직접 사용해 보았고 결과는 놀라웠다. 취직을 위해 바빴던 민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내가 주방에서 바쁘게 논다고만 알았다. 서연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처음에는 지인들에게만 팔았지만 그녀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주문이 폭주했다. 그때 민준이 새 직장을 얻었다.
그의 월급은 꽤 괜찮았다. 그는 거만해지기 그는 서연이 늦은 밤까지 오래된 휴대폰으로 고객 주문에 답하며 바쁘게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내가 돈까지 주는데 아직도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 할 일도 없나 봐. 어느 날 밤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그저 침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맞고 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마감했을 뿐이었. 전환점은 그녀가 여성기업가 세미나에서 박선자 이사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다. 서연은 참가자로 왔다. 박선자 이사님은 초청 연사였다. 박선자 이사님은 다국적 기업의 전직 고위 임원이었지만 조기 은퇴를 선택했다. 서연은 행사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선자 이사님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과 손으로 쓴 사업 제안서를 보여주었다. 박선자 이사님은 서연의 잠재력에 놀랐다. 이 제품은 훌륭하군요, 서연 양. 그리고 사업 전략도 매우 탄탄합니다. 당시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선자 이사님은 투자자가 아닌 파트너로 합류하는 데 동의했다. 박선자 이사님은 다시 일하고 싶었고 서연의 비전을 보았다. 그들은 서연 홀딩스 혹은 SYH를 설립했다. 서연은 모든 제품의 소유주이자 아이디어 제공자였다. 박선자 이사님은 회사의 얼굴인 대표이사였다. 서연은 한 가지를 요청했다. 그녀의 이름이 어디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의 평범한 아내로 남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선자 이사님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민준이 새 직장에서 성공하면 더 나은 남편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틀렸다. 민준이 성공할수록 그는 더욱 거만해졌다. SYH는 한편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스킨케어에서 그들은 프리미엄 패션으로 확장했다. 서연이 디자인한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는 국내 및 국제시장, 뉴욕, 파리, 상하이, 심지어 도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월 순수익 20억 원은 보수적인 수치였다. 그것은 수십 배에 달하는 회사 매출과는 별개로 서연 개인의 순수입이었다. 서연은 이 모든 재산을 꽁꽁 숨겨두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다. 민준이 호화로운 집과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 했을 때조차 민준은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아야 했고 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업무 성과 덕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민준은 1년 전 거의 부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사업 대출이 한 투자회사에 의해 몰래 전액 매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 회사는 SYH의 자회사였다. 그 대출의 담보였던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호화로운 집과 스포츠카는 이제 법적으로 은행 소유가 아니라 SYH, 즉 서연의 소유였다. 서연은 눈을 떴다. 의료 차량은 이미 병원의 VVIP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사님, 서연이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예, 서연 사모님. 박선자 이사님이 다가왔. 민준이 집과 차를 가져갔어요. 전부 자기 거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박선자 이사님은 얇게 웃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는 잊은 거죠, 사모님. 1년 전 그가 거의 파산 선고를 받을 뻔했을 때 제1은행의 사업 대출을 누가 갚아줬는지 말입니다. 서연이 이어서 말했다. 그는 그 대출의 담보가 매일 자랑하던 그 집과 고급 승용차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리고 그는 확실히 모를 겁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덧붙였다. 그의 모든 빚을 은행에서 사들인 투자회사가 서연 홀딩스라는 것을.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차량 내부의 의사와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그 비밀 대화를 못 들은 척했다. 박선자 이사님, 서연이 말했다. 자산 회수 절차를 시작하세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사모님, 서연은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 저를 쫓아냈어요. 내일 아침 제가 노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가 그 여자와 함께 승리를 즐기게 해주고 싶어요. 그에게 3일의 시간을 주세요.
승리를 즐길 수 있도록 박선자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3일 그가 저희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무료 임대라고 생각하죠. 3일 후에 우리 법무팀이 움직일 것입니다. 정확히 셋째 날 저희는 사모님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좋아요. 서연은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 저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저는 그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때 건강해야 해요. 의료 차량은 개인 로비에 멈췄다. 전문의 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프레지덴셜 스위트 치료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주는 다혜의 품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새 삶을 꿈꾸며 그의 실제 삶이 3일 안에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승리는 민준에게 너무나 달콤했다. 그는 다혜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잠이 깼다. 아침 햇살이 높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다혜는 여전히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의 팔을 꽉 안고 있었다. 민주는 그 예쁜 얼굴을 바라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삶의 짐을 버렸다. 그 병약한 여자 서연. 그는 지금쯤 서연이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가려 버스 터미널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민주는 쿡쿡 웃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새롭고 빛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다. 좋은 아침, 여보. 다혜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애교스럽게 들렸다. 그녀는 눈을 떴다. 지금 몇 시야? 그 여자 우리 집에서 나갔을까? 분명 나갔을 거야. 그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해 뜨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 그녀는 나에게 얹혀 사는 약한 여자일 뿐이야. 다혜는 활짝 웃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실크 잠옷이 미끄러져 어깨를 드러냈다. 잘 됐네. 나는 그곳으로 이사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 이 오피스텔도 고급스럽지만 그 집은 궁전이야. 그리고 내가 여왕이 될 거야. 물론이지, 여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민준이 말했다. 자, 준비하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새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할 거야. 나는 평소 청소하던 가사 도우미를 시켜서 서연의 남은 물건들을 전부 버리라고 할 거야. 그녀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아. 1시간 후 민준의 고급 스포츠카가 그 큰 집의 앞마당으로 부드럽게 진입했다. 민준은 선글라스를 쓰고 마치 왕처럼 차에서 내렸다. 다혜가 그의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걸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었다. 우리 궁전에 온 걸 환영해, 여왕님. 그가 말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이상했다. 집은 매우 조용했지만 또한 매우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 민주는 서연이 물건을 던지거나 울면서 혼란의 흔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민주는 침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그의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다. 그는 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서연이 아파서 누워있던 침대는 이제 깨끗한 흰색으로 새 침대보와 베개싯이 교체되어 있었다. 약의 흔적도 깨진 물잔도 없었. 심지어 서연이 컵을 떨어뜨렸던 침대 옆 카펫도 건조하고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다. 그녀가 청소했나 봐. 민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스스로 처신을 잘해서 다행이네. 다혜가 뒤에서 대꾸했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쓸모가 있었네. 민주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이상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서연이 어떻게 이 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러워진 침대보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옷장을 확인했다. 서연의 소박한 옷들, 그녀의 긴 옷과 스카프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화장대 서랍도 비어 있었. 그녀는 정말 떠났어. 민주는 마침내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떨쳐냈다. 아마도 그녀가 택시를 불러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가져갔을 것이다. 잘 됐어. 깔끔하게 처리됐네. 물론 깔끔하지. 이제 이 방 사이즈를 재자. 다혜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나는 이 침대를 바꾸고 싶어. 너무 구식이야. 캐노피가 있는 원형 침대를 원해. 그리고 이 벽은 색을 바꿔야 해. 나는 골드 색깔을 원해. 다혜는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함을 깼다. 그녀는 가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소파는 보기 싫어. 바꿔. 이 그림도 시골 취향이야. 버려. 이 주방은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해. 이탈리아 수입산 주방 세트를 원해. 민주는 그저 웃었다. 응, 여보. 다 바꿀게. 모두 너를 위해서야. 오늘 밤 우리 축하하자.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할게.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케이터링을 주문할 거야.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단골 프리미엄 케이터링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다. 수입산 와규 소고기, 신선한 해산물 요리, 그리고 유럽산 프리미엄 주스 음료들. 알겠습니다. 민준 고객님, 총 주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절차에 따라 지금 50%의 계약금 결제를 요청드립니다. 케이터링 직원이 전화로 말했. 물론이죠. 청구서를 보내세요. 제주력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민준이 거만하게 말했. 그는 다혜가 싫다고 했던 소파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다. 그는 케이터링 계약금 125만 원을 결제하려고 했다. 그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이 잠시 처리 중이었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 빨간색 알림이 나타났다.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이 카드의 한도는 아직도 수억 원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신호 간섭일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거실에서 셀카를 찍느라 바쁜 다혜가 물었. 잠깐만, 여보. 은행에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민주는 침착하게 들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약간 부끄러워지기 시작했. 그는 같은 은행의 다른 신용카드로 시도했다.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에 맺히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VIP 고객이었다. 왜 그의 카드가 거부되는 거지? 그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시도했다. 거부됨. 잔액 부족.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잔액 부족이라니 말도 안 돼. 월급이 3일 전에 들어왔는데. 그는 서둘러 결제 앱을 닫고 주력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의 심장은 세게 뛰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로딩되더니 메시지가 나타났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민준의 몸이 굳어졌다. 공포가 그의 가슴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그는 자신의 월급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민준. 케이터링 쪽에서 나한테 전화했어. 결제가 계속 거부된다는데. 창피하게. 다혜가 소리쳤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진정해, 여보. 진정해.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다른 은행에 아직 비상계좌가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출 시설과 연결되지 않은 계좌였다.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백만 원은 남아있을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 계좌를 사용하여 케이터링 계약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했다. 성공.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는 다혜 앞에서 체면을 지킬 수 있었다. 네트워크 문제였잖아.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해결됐어. 케이터링은 오늘 밤 7시에 도착할 거야. 다혜는 다시 명랑해졌다. 좋아. 나는 지금 미용실에 갈 준비를 해야겠어. 다혜가 떠난 후
민준의 웃음은 즉시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 왜 그의 주력 계좌가 차단되었을까? 서연과 관련이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 멍청한 여자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는 내일 아침 은행에 전화해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겠다고 다짐했. 그는 분명히 굴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가 불안감을 억누르며 방을 서성거릴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택배 기사가 그 앞에 서 있었고 커다란 갈색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민준 씨 되십니까? 예, 접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민준은 수령 증명서에 서명했다. 그는 문을 닫고 서류철을 살펴보았다. 발신자는 김앤 파트너스라는 매우 비싸게 들리는 법률 회사였다. 민준은 이것이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승인 서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초조하게 그것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가정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법적 경고. 그의 눈은 딱딱하고 공식적인 문장들을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귀하, 당사의 의뢰인 서연홀딩스, SYH 홀딩스를 대리하여 귀하가 사업 대출 시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음을 통보합니다. 귀하의 총 원금 50억 원은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3일 이내에 전체 부채를 상환할 시간을 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자산, 즉 앙그랭로 12번지 주택 일체와 고급 스포츠카 일대에 대한 강제 압류를 즉시 실행할 것입니다. 민준이 들고 있던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3일, 50억 원, 집이 압류된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가 떨며 속삭였다. 나 지난주에 할부금 냈는데 무슨 채무 불이행이야. 그리고 SYH 홀딩스는 또 뭐야. 그의 승리의 축제는 갑자기 악몽의 시작으로 변했다. 그날 밤 음악 소리와 친구들과 함께 웃는 다해 속에서 민주는 그저 가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보이지 않는 덫이 천천히 그의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 그의 옆에서 다혜는 그들의 작은 파티 후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내용 증명의 단어들이 고장난 카세트처럼 계속 돌아다녔다. 50억 원, 3일, 강제 압류, SYH 홀딩스. 셋째 날 새벽 예배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준은 즉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은 쑤셨고 눈은 붉었다. 그는 샤워도 하지 않고 그저 세수만 하고 대충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 오전 8시 정각,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민주는 이미 그의 차를 몰고 그가 VIP 고객이었던 주력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을 해결해야 했. 이것은 분명 은행의 행정 실수일 것이다. 분명 그럴 것이다. 8시 정각, 은행이 막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일반 고객들의 줄을 가로질러 곧장 VIP 서비스 데스크로 향했다. 나는 민준이야. 지금 당장 지점장과 만나고 싶어. 그가 높은 목소리로 말하며 VIP 카드를 책상에 내리쳤. 놀란 서비스 직원이 즉시 그를 처리했다. 민주는 특별한 방에서 기다리라고 지시받았다. 5분 후 단정한 고객 서비스 매니저가 그를 만났다. 지점장이 아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의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돌리지 마. 민준이 거칠게 말을 잘랐다. 왜 내 모든 신용카드가 차단되었고, 왜 내 월급 계좌가 동결되었고,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채무불이행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설명해. 매니저는 차분하게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준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군요.
뭐가 흥미로워? 민준이 소리쳤다. 매니저는 얼굴을 들었다. 고객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저희가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님, 다만 잔액이 실제로 0이며 신용카드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내 월급은 수천만 원이고 한도는 수억 원이야. 어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 맞습니다, 고객님. 하지만 저희 시스템에는 어젯밤 12시 1분에 고객님의 사업 대출 시설에 대한 긴급 자동 상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출은 고객님의 월급 계좌의 전체 잔액을 빨아들였고 동시에 고객님의 모든 신용카드의 남은 한도를 전부 소진했습니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긴급 인출이라니. 누구의 명령으로? 매니저는 다시 화면을 보았다. 저희의 명령이 아닙니다. 고객님. 이것은 고객님 대출 시설의 새로운 소유주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소유주라니.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받으셨던 50억 원 규모의 사업 대출은 6개월 전에 서현홀딩스라는 사모투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월별 할부금 납부를 관리하는 대행사 역할만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다. SYH홀딩스,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할부금을 연체한 적이 없어.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고객님, 저희가 어젯밤 SYH홀딩스로부터 받은 통지에 따르면 고객님은 대출 매각 계약에 따라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셨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SYH홀딩스는 초기 연체 벌금으로 고객님 계좌에서 강제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것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는 기운이 빠졌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어떻게 내가 채무 불이행일 수 있지?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신 내용 증명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SYH홀딩스나 그들의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매니저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표정한 어조로 말했다. 민주는 휘청거리며 은행을 나섰다.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땀이 그의 셔츠를 적셨. 그는 자신의 스포츠카 안에 앉았다. 3일 후에 압류될 차였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SYH홀딩스. 또다시 그 이름이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SYH홀딩스를 검색했다. 나타난 것은 거대한 기업이었다. 서현홀딩스, 프리미엄 패션, 글로벌 스킨케어,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들의 로고는 어디에나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 왜 이렇게 큰 회사가 내 잔돈 같은 빚을 샀지?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그는 내용 증명에 적힌 법률 회사 이름, 김앤파트너스를 기억해냈다. 남은 용기를 쥐었자 그는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SYH 홀딩스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저는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 실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 저희 의뢰인은 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명하신 대출 계약서의 제11조 B항을 위반하셨습니다. 제11조 B항? 그게 뭔데? 민준 씨께서 서명하신 문서를 읽는 것이 번거롭다면 그 조항은 고객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사업 대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조항이야. 빚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있습니다. 민준 씨, 고객님의 대출이 저희 의뢰인에게 매각되었을 때 모든 조항,
특히 그 도덕적 조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족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님께서 심하게 앓고 있는 아내 서연 사모님을 이혼하고 쫓아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려고 한 행위는 제11조 비양에 대한 심각한 위반입니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들이 알았지? 저희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 사진, 녹취, 그리고 증인. 저희는 고객님께서 이틀 전밤에 아내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채무 불이행 클레임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민준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서연, 이 모든 것이 서연 때문이었군. 하지만 서연이 어떻게 SYH 홀딩스를 알 수 있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시간을 줘. 할부금을 갚을게. 민준이 이제 공포에 떨며 애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할부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에 따라 고객님께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봅시다. 50억 원을 갚을 시간이 2일 8시간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행팀이 고객님의 집과 차를 압류하러 갈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대시보드에 내던졌다. 그는 차 안에서 절규했다. 2일 안에 50억 원,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월급은 동결되었고 그의 재산이라고는 이 집과 차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다. 서연, 이것은 분명 서연의 짓이야.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 혹시 SYH 홀딩스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건가? 그리고 상사에게 호소했나? 말도 안 돼. 비논리적이야. 그는 SYH 홀딩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다. 그는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를 열었다. SYH 홀딩스의 소유주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뉴스 사이트를. 그는 SYH 홀딩스의 소유주는 그 회사는 박선자 이사님이라는 여성 CEO가 이끌고 있었다. 선자,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기억해냈다. 몇 년 전 서연이 선자 이모라는 그녀의 교회 모임 친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민주는 항상 그녀를 조롱했었. 그냥 동네 아줌마 모임이겠지 라고 그는 말했다. 설마 서연의 모임 친구가 SYH 홀딩스의 CEO란 말인가? 민주는 머리가 아파왔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간청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박선자 이사님에게 한 고발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래,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즉시 차 시동을 걸었다. 그는 지금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서연의 가난한 친정집으로 가야 했다. 지금 당장 가야 했다. 그가 차를 몰고 은행 주차장을 벗어나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다혜가 전화한 것이다. 민주는 무시했다. 다혜는 계속해서 전화했다. 짜증이 나서 민주는 전화를 받았다. 뭐야? 어디야? 여보? 왜 소리를 질러? 빨리 와. 네가 오늘 아침에 준 신용카드가 미용실에서도 거부당했어. 창피해 죽겠어. 너 정말 돈 있는 거 맞아? 민주는 운전대를 쳤다. 문제가 더 늘어났다.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네 돈으로 먼저 써. 뭐, 내 돈?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나한테 송금해. 급한 일 있다고 했잖아. 민주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 미용실의 다혜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민준이 자신에게 소리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랑하던 부자 남자가 갑자기 모든 카드에 문제가 생겼다.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다혜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스포츠카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야 했다. 필요하다면 서연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들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서연이 지금 SYH 홀딩스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이사실 의자에 앉아 법무팀 보고서를 통해 민준의 모든 패닉에 찬 움직임을 감시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민준은 도망칠 수 없었다. 둘째 날은 지옥이었다. 서연의 친정집으로 가는 그의 여정은 헛수고로 끝났다. 서연의 부모님 집은 그의 예상대로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님은 가난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증오와 동시에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딸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네가 내 딸을 아플 때 쫓아냈지. 서연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참으며 떨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녀를 찾으러 온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민주는 빈손으로 도시로 돌아왔다. 그의 비상계좌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왕복 기름값으로 다 썼다. 그날 밤 그와 다혜는 심하게 다투었다. 다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주는 마침내 고백했다. 그는 행정 문제가 있어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다혜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용 증명을 보았다. 3일 50억 원 압류. 너 파산했구나. 민준. 다혜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이건 일시적이야. 내가 해결할 거야. 이 모든 게 서연 때문이야. 민준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누구 때문이든 상관없어. 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그들은 차가운 호화로운 침대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민주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머릿속의 카운트다운은 계속 뚝딱거렸다. 내일이 셋째 날이다. 셋째 날 아침은 민준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아침이었다. 해가 떴지만 종말처럼 느껴졌다. 오전 9시 그와 다혜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과 다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열지 마. 없는 척해.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민준 씨, 안에 계신 거 압니다. 김앤 파트너스 법률 사무소의 집행팀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혜는 공포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해, 민준? 어떻게 해야 해? 다혜가 흐느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정원을 통해 도망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주방문을 열었을 때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안에 계십시오, 손님. 그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포위되었.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변호사팀이 데려온 자물쇠 수리공의 도움으로 문을 여는데 성공했을 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법원 집행관들이 봉인 스티커를 들고 있었다. 민준 씨, 고객님의 시간이 정확히 3일 후에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저희는 SYH 홀딩스에 대한 고객님의 채무 불이행 부채를 갚기 위해 이 집과 그 안의 모든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안 돼. 제발 시간을 줘.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거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몸에 걸친 개인 물품만 챙기세요. 이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는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다혜가 소리쳤다. 그 순간 다혜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다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함께 침몰하고 싶지 않았. 아무 말 없이 다혜는 방으로 달려갔다. 당황한 민주는 소리쳤다. 다혜, 어디가? 나 좀 도와줘.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드라마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평면 TV, 고급 소파, 비싼 그림에 SYH 홀딩스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민준의 스포츠카를 끌고 갈 견인차 소리가 들렸다. 5분 후 다혜가 내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 준비했는지 알 수 없는 2개의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을 무시하고 현관문을 향해 직진했다. 다혜, 나를 떠나는 거야?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다혜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너를 떠난다고? 당연하지. 나는 너처럼 실패한 가난한 남자랑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왕인 줄 알았는데 넌 그냥 광대였어. 네 파멸을 혼자 즐겨. 민준, 나 택시 불렀어. 잘 가. 다혜는 그녀의 가방을 끌고 집행관들을 지나쳐 다시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배신당하고 버려진 채 얼어붙었다. 정확히 3일 전 그가 서연에게 했던 일과 같았다. 차이점은 서연은 아플 때 쫓겨났고 다혜는 그가 파멸의 정점에 있을 때 그를 떠났다는 것이다. 시간 끝났습니다. 민준 씨. 한 경비원이 민준의 팔을 잡고 말했다. 민준은 자신의 집에서 끌려 나왔다. 그는 뜨거운 보도 위로 내던져졌다. 그는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스포츠카가 차고에서 견인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집 대문이 사슬로 묶이고 봉인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3일 만에 민준은 보도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거만했던 남자가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는 혼자였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굴욕 속에서 그의 뇌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서연.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오래된 휴대폰은 아직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연에게 욕설을 퍼붓고 싶었다. 그는 서연에게 간청해야 했다. 그는 몰랐다. 그는 그저 이것을 해소해야 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연락처에서 서연네 아내를 찾았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아마 번호가 바뀌었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그리고 3번째 벨 소리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약하고 아픈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분하고 맑으며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화내려던 민주는 갑자기 자신이 매우 작게 느껴졌다. 그는 울었다. 그의 울음은 그대로 폭발했다. 패배자의 울음이었다. 서연. 그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서연. 나 좀 도와줘. 제발 서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압류당하고 차가 끌려가고 나는 쫓겨났어. 나 길거리에 있어. 서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SYH 홀딩스 건물 40층. 이제 호화로운 임시 사무실로 변모한 VVIP 치료실 안에서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워있지 않았. 그녀는 건강했고 활기찼으며 매우 위험 있었다. 에메랄드색 세틴 스카프가 이제 단호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 앞에는 박선자 이사님과 몇몇 부서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박선자 이사님에게 집에서 가져오라고 요청했던 오래된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민준 씨라는 이름이 화면에 깜박였다. 회의가 중단되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박선자 이사님을 바라보고
얇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민준의 히스테리한 울음소리가 즉시 방을 가득 채웠다. 서연, 나 좀 도와줘. 제발 서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압류당하고 차가 끌려가고 나는 쫓겨났어. 나 길거리에 있어. 서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서연은 민준이 그의 울음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유지하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방 안의 고요함은 전화 속 민준의 패닉에 찬 목소리와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이 흐느낀 후 서연은 입술을 마이크에 가까이 댔다. 그녀는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흐느낌이 갑자기 멈췄다. 뭐지? 나 서연이야. 민준. 내 남편. 아, 민준 씨. 서연이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무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이혼 소송 서류가 오늘 아침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집이라니요. 3일 전에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는 숨이 막혔다. 목이 말랐다. 이 목소리? 이것은 서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서연은 아니었다. 그가 짓밟을 수 있었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너 어디야? 그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가. 너 건강해?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뒤에 있는 거대한 유리창 밖도시 전경을 바라보았다. 중동으로의 사업 확장 문제를 논의하는 중이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말입니다. 비즈니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서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좀 도와줘. 그는 다시 애원했다. 이거 내 짓인 거 알아. 분명 내 모임 친구 박선자 이사 짓이지? 응? 네가 그녀에게 고발한 거지? 제발. 서연. 그녀에게 이 모든 걸 멈추라고 해. 뭐든지 할게. 너랑 재결합할게. 다혜랑 이혼할게. 약속해. 스피커폰에서 차갑고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웃음이었다. 재결합? 내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을 것 같아. 그리고 다혜. 넌 너무 늦었어. 민준. 그녀는 집행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1시간 전에 널 떠났어. 내 변호사팀이 방금 보고했거든. 민주는 머리 위에 차가운 물 한 통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서연이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너 누구야? 민준이 순수한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이제 그의 등골이 오싹했다. 도대체 너는 누구야? 서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알고 싶어. 민준? 네가 나와 함께 살았던 수년 동안 너는 나를 휴대폰이나 만지는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라고 모욕했지. 너는 내가 내 휴대폰으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서연은 박선자 이사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선자 이사님은 수화기를 이어받았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지금 서연 홀딩스의 이사진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민준은 내용 증명 전화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이사님, 왜 서연의 휴대폰을 이사님이 가지고 계시죠? 내 아내와 무슨 관계세요? 서연이 다시 휴대폰을 가져왔다. 그녀는 내 친구가 아니야, 민준. 그녀는 내 신복이야. 나를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지. 침묵. 민준은 그 정보를 소화하려고 애썼다. 내가 누구인지 물었지. 서연이 이어서 말했다.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
민준이 거지처럼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버린 가난한 아내의 번호로 전화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를 소개하게 해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한 권위를 담고 울려 퍼졌다. 여보세요, 민준. 당신은 월 순수익 20억 원을 올리고 방금 당신에게서 모든 자산을 되찾아온 서연 홀딩스의 단독 소유주, 설립자, 그리고 회장인 서연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민준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졌다. 그 휴대폰은 조용한 쿵소리와 함께 보도 위로 떨어졌다. 민준 자신은 굳어버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부릅떠졌고 뜨거운 아스팔트를 응시했다. 그의 숨이 멈췄다.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사라졌다. 민준은 더러운 보도에 굳은 채 주저앉았다. 그의 휴대폰이 그의 옆에 놓여 있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통화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차분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미친 듯이 뛰는 자신의 심장 박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안 돼, 말도 안 돼. 민준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믿기를 거부하며 속삭였다. 이건 분명 악몽이야. 서연,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저는 거짓말할 시간이 없어요. 민준, 저는 바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파멸의 날이니까 시간을 내드리죠. 잠시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정신이 나간 채 발밑에 아스팔트를 응시했다. 고개 들어, 민준. 서연이 명령했다. 길 건너편, 왼쪽을 조금 봐. 고장난 로봇처럼 천천히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부은 눈이 한낮의 햇빛 때문에 가늘어졌다. 번잡한 대로 맞은편에 푸른 유리로 만들어진 마천루가 거만하게 솟아 있었다. 그 꼭대기에는 세 개의 거대한 글자가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SYH, 저 건물. 민준이 목이 메어 속삭였다. 그래, 서연 홀딩스. 서연이 대답했다. 저는 40층에 있어요. 제 창문에서 당신이 선명하게 보여요. 보도에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비참해 보이네요. 이 구역의 경비원이 곧 당신을 쫓아낼 거예요. 민준은 침을 삼켰다. 차가운 공포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로비로 와요. 서연이 이어서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 거만했던 남자의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민준은 1분 내내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사라졌고 차도 사라졌다. 다혜는 떠났고 이제 그의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길 참이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 달리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고통스러운 호기심은 그가 간청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과 섞여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는 일어섰다. 그가 입고 있던 잠옷은 이미 길거리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는 귀를 찢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좀비처럼 SYH 건물의 거대한 유리문으로 걸어갔다. 건물의 로비는 다른 세상 같았다. 바닥은 윤이 나는 수입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인공 폭포가 있었다. 수십 명의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그들의 업무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땀에 젖은 그의 몸을 강타했고 그는 오한을 느꼈. 민준은 그 화려함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흰 캔버스 위의 얼룩 같았. 한 아름다운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를 혐오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손님. 도와드릴까요? 안내 직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불친절했다. 저기. 민준이 더듬거렸다. 서연 씨를 만나러 왔어요. 서연 사모님을요.
안내 직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서연 사모님이라니요? 저희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님. 약속 없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안내 직원은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고 분명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다. 들여보내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안내 직원의 말을 끊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박선자 이사님이 2명의 건장한 경비원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박선자 이사님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을 모욕적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민준이군요. 민준은 그 여성을 알아보았다. 서연의 모임 친구 박선자 이사님. 정정하겠습니다. 이사 박선자입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그녀의 모임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CEO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서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주는 아무런 저항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받았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더러운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남자가 CEO와 경비원들 사이에 끼어 걸어가는 모습.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얼굴을 가리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남은 자존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를 주 리프트로 데려가지 않았다. 박선자 이사님은 로비 중앙의 VVIP 대기 구역에서 그를 멈추게 했. 여기서 기다리세요. 서연 회장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민주는 굳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지경이었다. 그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같았다. 매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로비 끝에 있는 개인 리프트에서 부드러운 딩 소리가 들렸다. 즉시 로비의 모든 활동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 바빴던 직원들, 안내 데스크 직원, 심지어 정문의 경비원까지 모두 그들의 행동을 멈췄다. 그들은 리프트 쪽을 향해 꼿꼿이 섰다. 일부는 살짝 허리를 굽혔다. VVIP 리프트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개인 경호원이 먼저 걸어나와 문양 쪽에 단호하게 섰다. 그리고 서연이 걸어나왔. 민주는 목이 메어 숨이 막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이 여자는 서연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에게 걸어오는 여자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프리미엄,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같은 색상의 실크 스카프가 우아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그녀의 날카로운 얼굴을 감쌌다. 이전에 자주 창백해 보였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신선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을 강조하는 얇지만 고급스러운 화장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대리석 바닥에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울렸다. 권력과 부의 오라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흘러나왔다. 그녀가 지나치는 직원들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다. 좋은 오후입니다. 회장님. 민주는 떨었다. 회장님. 박선자 이사님은 즉시 서연에게 다가갔고 살짝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가 민준의 남은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떨고 있는 남자 앞에서 정확히 1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서연은 민준을 그의 헝클어진 머리부터 잠옷, 그리고 그가 신고 있는 호텔 슬리퍼까지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차갑고 분석적이었으며 연민이 없었다. 서연. 민준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간신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래, 민준? 나야.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으며 그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3일 전에 당신이 버린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야.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힘이 사라졌다. 그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통제할 수 없이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는 서연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실컷 울었다. 서연, 미안해. 제발 서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어. 민주는 서연의 블레이저 끝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렸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한 남자가 그들의 회장님 발밑에서 히스테리하게 울고 있다니. 서연의 두 경호원이 민준을 떼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섰지만 서연은 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 이 굴욕을 완전히 느끼기를 원했다. 용서해줘, 서연. 우리 집을 돌려줘. 제발, 다혜랑 이혼할게. 다시 네 남편이 될게. 내가.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삭이기 위해 몸을 살짝 숙였다. 일어나.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남은 힘을 다해 떨면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구걸하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안타깝게도 민준, 내 회사 SYH는 구걸하는 사람을 받지 않아. 그 말을 한 후 서연은 핸드백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냈다. 민준은 서연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잠시 희망했지만 서연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블레이저 팔에 묻은 가상의 먼지를 닦아냈다. 마치 방금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내 회사, 서연이 명확하게 말했다. 구걸하는 사람을 받지 않아. 그 문장을 말한 후 서연은 우아하게 돌아섰다. 그녀는 VVIP 리프트로 다시 걸어갔다. 박선자 이사님, 그를 처리하세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리프트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산산조각 났다. 그가 쓰레기라고 여겼던 여자에게서 받은 이 공개적인 굴욕은 집과 차를 잃은 것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박선자 이사님이 그에게 다가왔다. 자, 민준 씨, 이제 이것을 끝냅시다. 서연 회장님께서 당신이 보길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또 뭐려? 또 뭘 가져가시려고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준은 2명의 경비원에게 끌려갔다. 이번에는 메자닌 층에 있는 호화로운 회의실로 끌려갔다. 민주는 그 차가운 회의실 안에 의자에 내던져졌다. 방의 커다란 유리창은 로비를 향하고 있었고 그가 로비를 볼 수 있고 로비에서 그를 볼 수 있게 했다. 그의 앞에는 박선자 이사님이 2명의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민준이 변호사라고 확신한 응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은 그저 머리를 숙이고 대리석 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미 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 씨. 박선자 이사님이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리석은 학생에게 교훈을 주려는 선생님처럼 차분했다. 당신이 쓸모없고 가난하고 병약하다고 여겼던 아내 서연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우시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박선자 이사님은 테이블 위에 버튼을 눌렀다. 커다란 프로젝터 스크린이 천장에서 내려왔고 방의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다. 화면이 켜지고 서연 홀딩스, SYH 홀딩스의 사업 및 재무 보고서라는 커다란 제목이 나타났다. 자, 이제 교훈을 시작합시다. 민준 씨, 5년 전으로 돌아가죠.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민준의 눈을 아프게 하는 수십억 원의 숫자들이었. 5년 전 당신은 첫 직장에서 막 해고되었습니다. 당신은 침울했고 화를 냈으며 온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새 일자리를 찾고 운명을 한탄하는 데 바쁠 때 당신이 그저 주부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아내 서연은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박선자 이사님이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어서 말했다. 그녀는 가족의 유산인 허브 레시피로 스킨케어 포뮬라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늦은 밤까지 휴대폰이나 만진다고 조롱했을 때 그녀는 실제로 첫 고객들의 수백 건의 주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새 직장을 얻고 거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몰래 작은 생산 공간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좁은 사무실 사진, 더 큰 창고 사진, 그리고 매우 넓고 현대적인 공장 사진, 그리고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에 있는 SYH 지사 사진. SYH 홀딩스, 민준 씨. 이것은 서연 홀딩스입니다. 서연은 당신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회사, 이 건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그녀의 것입니다. 100%. 민주는 심하게 떨었다. 하지만 어떻게? 자금은? 돈은? 돈. 박선자 이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그녀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녀를 얕봤죠? 당신은 화가 날 때 자주 깎았던 월 500만 원의 생활비를 그녀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당신은 그녀를 가난하다고 불렀습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다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커다란 숫자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20억 원, 20억 원. 박선자 이사님이 모든 단어를 강조했다. 그것은 당신이 몰랐던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들어오는 서연 사모님의 개인 월 순수입입니다. 그녀의 회사 대표의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가난하다고 모욕하고 쫓아낸 여자는.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월 20억 원, 그리고 당신의 빚. 박선자 이사님이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그 집과 고급 승용차를 사는데 사용했던 50억 원의 대출. 당신은 은행이 그것을 승인했을 때 정말 거만했죠? 1년 전, 당신이 당신의 부업을 잘못 관리하여 거의 파산 선고를 받을 뻔했을 때 당신의 대출은 연체되었습니다. 은행은 거의 당신의 자산을 압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사모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SYH 홀딩스가 은행에서 당신의 전체 부채를 사들였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갚았습니다.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집과 그 차는 이미 1년 전부터 SYH 홀딩스의 소유였다는 거군요. 민준 씨, 서연 사모님은 당신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계속 그곳에 살도록 허락했고 당신이 성공한 척 계속 허세를 부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남편으로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민준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끝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쫓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민준이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민준 씨 증거를 봅시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재무그래프가 아니었다. 비디오 녹화물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거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소파에서 다혜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비디오 오른쪽 아래의 날짜는 서연이 정기 모임에 가야 했던 6개월 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디오가 바뀌었다. 그들의 침실. 민주는 다혜가 서연의 옷과 스카프를 입어보고 웃으며 그것들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민준이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비디오. 3일 전 같은 침실에서 민주는 자신이 침대 앞에서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연이 약하게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봐, 병약한 가난뱅이 여자야. 이혼 서류는 처리했어.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나가. 그만. 민준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제발 멈춰. 제발 멈춰. 화면이 검게 변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숨겨진 카메라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 사모님께서 당신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1년 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민주는 산산조각 났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부인할 수 없었. 서연? 그녀가 나를 감옥에 보낼 건가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저희는 언어적 가정폭력, 유기, 간통죄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몇 년 동안 감옥에 썩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하지만 박선자 이사님이 이어서 말했다. 서연 사모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감옥은 당신에게 너무 편안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옥보다 더 나쁜 것, 즉 굴욕 속에서의 삶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박선자 이사님은 얇은 서류철을 민준 앞에 놓았다. 이것은 서연 사모님의 공식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그 안에는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서연 사모님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더러운 돈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것인 집과 차를 되찾아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민주는 청구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졌다. 5억 원, 5억 원? 소리쳤다. 나 돈 없어요. 당신들이 전부 가져갔잖아요. 물론 없죠. 박선자 이사님이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직장이 있죠? 아, 제가 거의 잊을 뻔했군요. 박선자 이사님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최신 뉴스입니다. 민준 씨, 1시간 전에 SYH 홀딩스가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 주식 70% 인수를 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주주로서 서연 회장님의 첫 번째 안건은 경영진 개편입니다. 당신의 해고 통지서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준에 관해 박는 마지막 못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차, 아내, 저축, 그리고 이제 직장. 그의 자부심의 원천. 당신들은 악마야.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는 그저 정의를 구현하는 것뿐입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말했다. 그리고 그 5억 원의 빚에 대해 서연 사모님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것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박선자 이사님은 다른 종이 한 장을 민준 앞으로 밀어냈다. 이 진술서에 서명하세요. 당신의 모든 행동, 간통, 언어적 가정폭력, 그리고 추방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그 빚은 탕감될 것입니다. 민주는 그 인정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게 뭐에 필요합니까? 단지 보증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이 밖에 나가서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해고, 파산.
그리고 노숙자 신세.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건네진 펜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했. 끝났습니다. 박선자 이사님이 빠르게 서류를 걷어들이며 말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다시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준 앞에 섰다. 당신이 나를 이혼했나요? 민준?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내가 아플 때 그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졌죠. 서연은 민준이 침대에 던졌던 그 서류철을 꺼냈다. 박선자 이사님이 그것을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민준의 눈앞에서 서연은 민준이 제출한 이혼 소송 청구서를 천천히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민준의 무릎 위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당신을 이혼하는 겁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단 한 푼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이제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박선자 이사님을 동반했던 2명의 경비원이 즉시 들어왔다. 이 쓰레기를 밖으로 끌어내. 박선자 이사님이 명령했다.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는 끌려갔다. 양팔은 단단히 잡혔다. 그는 붐비는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나갔다. 직원들은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고 민준은 다시 뜨거운 보도 위로 내던져졌. 그는 돈도 직업도 집도 없이 그저 더러운 잠옷과 아이러니하게도 빚에서 그를 해방시킨 죄의 인정서만을 가진 채 넘어졌. 그의 파멸은 이제 정말로 완벽했다. 민준은 그날 2번째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곤두박질치며 내던져졌다. SYH 건물의 유리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방금 전까지 서연의 소유였음을 알게 된 호화로운 세상과 그를 분리시켰다. 그는 기침했다. 길거리 먼지가 목구멍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눈물, 땀, 그리고 이제 더러움으로 젖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다. 그의 뇌는 그토록 완벽하고 빠르게 일어난 파멸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었. 해고, 파산, 정부에게 버려지고 그가 쓰레기라고 여겼던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그가 서명한 죄의 인정서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고급 건물 로비 앞에서 울고 있는 더러운 잠옷 차림의 남자. 건물 경비원 한 명이 이제 문에 서서 그가 다시 들어오려 하지 않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감시했다. 민준은 가야 했다. 그는 영원히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었. 남은 힘을 다해 그는 일어섰다. 그의 무릎은 떨렸다. 그는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집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다. 비어 있었다. 그의 금이 간 휴대폰은 끌려나갈 때 로비에 두고 왔다. 그는 이제 정말로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배가 울렸다. 그는 배가 고팠다.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다혜와 함께 한 긴장된 아침 식사였다. 몇 시간 전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공기는 뜨겁고 답답했다. 그는 그의 친구들, 파티 친구들을 기억해냈다. 그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로 수킬로미터를 걸었다. 비굴한 얼굴로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친구들 몇 명이 그곳에 있었다. 민준, 세상에, 너 왜 이래?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다. 민준은 그의 이야기를 그가 왜곡한 버전을 이야기했다. 나 함정에 빠졌어, 친구야. 내 계좌가 동결되었어. 돈 좀 빌려줘. 놀랐던 친구의 얼굴이 이제 차가워졌다. 미안하다, 준. 방금 그룹 채팅으로 소식이 퍼졌어. 너 회사에서 해고당했지? 그리고 SYH 홀딩스가 내 자산을 압류했다고.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알았어? 모두가 알아.
네가 서현 홀딩스랑 엮였잖아. 미쳤군. 미안하다 준. 난 널 도울 수 없어. SYH랑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는 서둘러 일어나 떠나며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그를 못 본 척했다. 민주는 카페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웨이터에게 은근히 쫓겨났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굴욕적이었다. 그는 이제 파리아 천민이었다. 아무도 서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민주는 굶주렸다. 그는 닫힌 가게 앞에서 웅크리고 잠들었고 그의 팔을 베개 삼아 추위에 떨었 모기 소리와 하수구 냄새가 그의 잠자리를 함께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즉각적인 업보였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다혜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2개의 여행 가방옷과 명품 가방이 가득한을 들고 민준의 집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임시로 값싼 모텔방을 빌렸다. 그녀는 연락처에 있는 다른 부자 남자들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빨리 민준의 대체자를 찾아야 했다. 여보세요, 김 회장님. 다혜예요. 바쁘지 않으시죠?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녀는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말했다. 다혜? 다혜가 누구시죠? 상대방 남자가 대답했다. 어머 회장님, 저 다혜예요. 우리 파티에서 만났잖아요. 아, 파산한 민준의 여자친구 다혜. 그래. 그 남자의 목소리는 즉시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나 지금 바빠. 다시는 전화하지 마. 통화가 끊겼다. 다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대답은 같았. 민준의 파멸 소식은 불길처럼 퍼졌고 그녀의 이름도 함께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그 남자가 몰락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여자였다. 그녀는 쫓겨난 정부였다. 사교계와 부자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아무도 그녀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 불행히도 그녀의 불운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모텔 방에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 방문이 노크되었. 2명의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다혜 양, 저희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 소환장이 있습니다. 다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서연이 그녀를 고소했다. 간통, 명예훼손, 그리고 사적 재산 손괴에 대한 청구였. 서연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0억 원.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녀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가방과 옷은 민준이 준 것이었다. 다음 날들은 두 악당에게 악몽이었다. 다혜는 돈이 떨어졌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고 모텔방을 지불하기 위해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헐값에 팔기 시작했다. 민주는 3일 동안 굶주리고 길에서 잔 후 마침내 자존심을 내던졌다. 그는 먹어야 했다. 그는 짐꾼들이 일하는 중앙시장으로 걸어갔. 예전에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이제 더러웠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 아저씨, 일손 필요하세요? 그가 짐꾼 반장에게 물었다. 반장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다. 너 몸이 깨끗해 보이는데 쌀가 많이 들 수 있겠어? 힘세요, 아저씨. 밥 먹어야 해요.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저기 트럭에 있는 쌀가마니 트럭으로 옮겨. 가마니당 2,000원 줄게. 반장이 말했. 그렇게 민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한때 말끔한 셔츠를 입고 스포츠카를 몰았던 남자가 이제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수십 킬로그램 나가는 쌀가마니를 옮기고 있었다. 그의 굳고 운동했던 몸은 이제 야위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고 때가 껴 있었다. 그의 근육은 헬스장 운동 때문이 아니라 강제 노동 때문에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등은 영구적인 통증을 느꼈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밝히고 종종 다쳤다. 그는 깨끗한 셔츠나 비싼 향수 냄새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오직 땀 냄새, 시장 쓰레기 냄새, 그리고 값싼 담배 냄새만을 알았다. 다혜는 어떻게 되었을까?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동료 짐꾼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식은 다혜가 서연과의 소송에서 크게 패소한 후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밤거리에 있는 술집의 웨이트리스가 되었다. 몇 주 전 단속반에 걸렸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녀의 운명은 단지 가난한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녀는 파괴되었다. 민주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죽었다. 그는 기계처럼 일했다. 가마니를 들어 올리고 품삯을 받고 밥을 사고 그리고 잠을 잤다.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순환이었다. 그날 오후 12시간 동안 끊임없이 일한 후 민주는 그의 일당을 받았다. 구겨진 지폐 6만 5천 원. 그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시장 문을 나섰다. 그는 단골 국밥집 앞에서 멈춰섰다. 밥하고 반찬 포장해 주세요. 아주머니. 밥 봉지를 손에 든 채 그는 큰 교차로로 걸어갔다. 그는 더러운 보도에 앉아 신호등 기둥에 기대었다. 그는 그날 유일한 저녁 식사를 위해 밥 봉지를 열었다. 길 건너편 높은 건물의 벽에 붙은 거대한 비디오 전광판이 갑자기 밝게 켜졌다. 비즈니스 뉴스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밥을 입에 넣으려던 것을 멈췄다. 그의 플라스틱 숟가락이 공중에 멈췄다. 그 거대한 화면에는 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오늘 아침 SYH 글로벌 론칭 행사 생중계였다. 수십 미터 높이의 화면에 서연의 매우 깨끗하고 차분하며 위험 있는 얼굴이 가득 찼다. 한 외국인 기자가 영어로 질문했고 그것이 화면에 번역되었다. 서연 회장님, 당신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분이십니다. 당신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민주는 숨을 참았다. 그는 서연이 얇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비밀은 없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차로 전체에 선명하게 들렸다. 저는 단지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얕보고 제가 가치 없다고 불렀을 때조차도 그 밥 봉지가 민준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졌다. 밥과 반찬이 더러운 보도 위로 흩어졌다.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위 하늘에서 그가 병약한 가난뱅이라고 불렀던 여자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여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길거리 아스팔트 위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불렀던 남자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앉아 먼지와 섞인 자신의 저녁 식사 잔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웃었다. 절망으로 가득 찬 건조한 웃음이었다. 그는 졌다. 그는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버린 여자는 이제 세상을 가졌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떨어진 밥을 다시 주워 담을 자존심조차도 없었다. 업보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